경제부총리 네. 원한대행님, 네. 네, 대통령이 기재부 지시사항 A4 문서 알고 계시죠?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PPT 1번을 보면 보고할 것, 차단할 것,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헌 그대로 봤을 때는 어떤 임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죠. 문헌 그대로 봤을 때. 네, 문헌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 지시를 한 주체가 대통령이죠. 일단은 저는 뭐 그 당시엔 참고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시를 한 주체가 대통령이라고 보이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이 상황이라서 무엇 할 것이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또는 참고 자료로 준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입니까? 참고 자료를 직접 준 사람은 그 실무자가 줬고요. 대통령이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시면서 하니까 옆에 있는 저 실무자한테 줬습니다. 뭐 그게 그러면 저는 이거는 사실관계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죠. 국방부 장관은 헌재 심판에서 업무 요청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겪은 그 기억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 예, 것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상황은 내용을 사법 좀 절차가 자세히 진행되고 있기 보겠습니다. 때문에요. 하나 첫 번째 ABB 얘기가 나오는데요. 12월 3일입니다. ABB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능합니까? 뭐 저도 저기 문장이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ABB라는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라. 이것은 자금을 마련하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자금을 마련하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기재부 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입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가 오셔서 그 당시에 50조까지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한국은행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요청했을 때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있죠? 저거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완전히 방법이 있죠. 다른 제도기 때문에 저거랑 연결시키는 거는 뭐 저는 도저히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계엄이 유지되었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계엄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다면 거부했겠습니까? 저거는 이제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PPT 3번에 보면 이 자금 요청하는 게 이 공문 하나면 됩니다. 국고국 실무자끼리 공문 하나면 되거든요. 이것을 요청했다면 거부했겠습니까? 그 가정을 갖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불가능한데 지금 요청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재부는 그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거기서 어떤 것도 응하지 그 않기로 반대 저희가 입장을 네. 밖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아니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까? 안 했죠. 저희 회의 내에서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방한퉁수라고 합니다. 방한의 여포. 광복절 날에만 그 당일에야 만세 부른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국회 관련 보조금 각종 임금을 완전 차단하라고 돼 있죠. 차단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합법입니까? 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법이죠.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 비상기구 설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 부분은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능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이 방법을 줬는데, 문서로 써서 줬는데, 이 지시 문서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계엄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라. 두 번째, 윤석열 본인 입맛에 맞는 법안을 찍어내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라. 이렇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5.16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있었고 5.18 때 뭐가 있었습니까? 국보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치기구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 자금이 필요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한 거고 국회는 해산하려고 한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문서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시사항 받을 때 상황을 묻겠습니다. 참고하라고 하면서 차상목 총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모가라고 부르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직책인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면서 했습니까?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면서 했으면은 대통령이 무슨 문서를 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겠네요. 그래서 뭐 제가 이게 상식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런 문서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계엄 포고령 언제 보셨습니까? 저는 포고령을 아니, 소포고령. 네, 아마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고령 외에 다른 문서 그때 대통령 만났을 때 A4 그거 말고 다른 문서 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54번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문이라고 이걸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받은 적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이 계엄과 관련해서 절차적 위원이 있습니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체적 요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12월 3일 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 그 반대로 당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 권한 남용과 선거 부적 의혹 때문에 군사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같은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권한대행께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 경제 좀 묻겠습니다. 경제 엄청나게 힘들죠? 네, 어렵습니다. 예, 지금 GDP가 6조 3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글쎄, 제 추정치의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다고 소비 절벽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듣고 있습니다. 이따 하십시오. 다 똑같은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자, 민홍철 의원님. 네,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님, 네, 그 문건 쪽지 문건을 받으셨다고 하면서도 내용은 관심이 없고 확인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참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장관 입장에서 그 중차대한 계엄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을 확인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이제 의원님께서는 지금 문건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 자.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시면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도 초연시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사퇴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계엄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제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근데 이 생각만 문건을 있었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작성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넣은 것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입법기구를 모방해서 한 걸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민생 살리기 법안이 많이 있었고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비상경제 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를 편성하기 위한 거였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평소에도 대수비 회의에서나 장관들에게도 재정경제명령 등 비상조치를 말한 적이 있다. 각종 회의에서 우리 대행께서 이런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없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재정경제명령을 헌법 제76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IMF 때도 안 했죠. 네.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명령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긴급한 어떤 보안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여파를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재정경제명령을 하고 그 기구를 기획재정부에다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재부 장관께서도 모르시고 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검 차장님 와 계시죠? 수사 과정에서는 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김용현 피고인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물론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시겠죠? 현재 그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라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마이크를 좀 부탁드려요. 그 자체는 그 이 비상입법기구 헌재에서 김용현 피고인이 진술했던 대로 진술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 해산과 국회를 기능을 마비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우리 대행께서는 여러 가지 여야 합의를 전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헌법재판소의 태생 자체가 헌법재판은 사법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네, 일단 예.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 자체가 정파의 공정성을 위해서 탄생된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의 개별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금 탄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 현재 대행도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의견으로 선출한 겁니다. 그럼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벌써부터 훼손하기 위한 하나의 흔들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 이게 지금 대행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자, 마은혁 재판관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당 쪽에서 합의를 깨고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서 보냈어요. 그럼 이게 국회 의사입니까? 누구의 의사죠? 헌법의 111조에 국회에서 선출해서 3명을 선출해서 행정부 대통령한테 보내죠. 헌법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헌법 그리고 여야 합의 정당 간의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사로서 차선책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국회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서 국회가 의사를 표시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임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닙니까? 대행께서는 어떻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그 합의 관행을 존중을 해서 제가 임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한 법률 논점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 심리 중이기 때문에 제 답변드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총리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님을 여전히 존경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기용해서 함께 국정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운영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총리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총리께서 22대 국회에 오셔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고 지도자로서 과연 협치를 위해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책임 이전에 방금 정부의 책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리 계시는 동안 과연 야당 찾아다니셨습니까? 찾아다녔고요. 네.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당 의원님들도 최대한 많이 만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리님. 그것이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정말 정치가 똑바로 가고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도덕과 방향성 제시를 해 주셔야지 윤석열을 대변하는 그런 총리는 아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40년 넘게 네, 근무해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믿습니다. 물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개헌 반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님, 그래서 개헌 반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시에 께서 사표 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 밝혔다라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때 결연한 의지가 여전하신 거죠? 지금도? 네, 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춰주고 PPT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 개헌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자, 헌법재판소 제111조 여기에 어떻게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 권한은 없습니다. 이 절차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넬대 박사 학위 하셨죠? 네. 저도 같은 파리학번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영문은 저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저기 사항 보이시죠? 111조 사항. 대통령은 President of the 사망을 보시면 shall be appointed from person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스톱.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Based upon the agreements between the party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 권한 대행께서는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단 한 자의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111조. 그 다음 다시 묻겠습니다. 권한 대행님, 네, 대통령이 주신 문건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죠.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기 때문이시겠죠.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뭐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두 접혀 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받아서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저는 그죠?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그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아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드린 총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예, 그거 기억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예, 거를 확인될 갖다가 겁니다.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기억한 거는 거의 이 정도로 접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약 3시간 후에 다시 보니
내용이 말이 안 됐죠. 그죠? 따를 수 없었죠. 그래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나는 따르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보시기도 전에 따르지 않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을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 정확히 그러니까 그 말씀드립니다. 사후에 봐도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병덕 지금 질의에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국회에서요 네. 예비비란 단어도 기억을 못하고 재정자금 유동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예, 알겠습니다. 문건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자, 정진석 비서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이 대통령을 이렇게 잘못 모셔가지고 계엄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당시 국무회의 그 배석자로서 김영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국무회의 배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영현에게 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했고 배석했지만 김영현하고 접촉한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부딪힌 적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김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계엄을 찬성하셨습니까? 계엄에 찬성한 바 없고 찬성한 적 없으시죠?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예, 직무대행입니다. 지금 증거인멸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 보존하고 있습니까? 예, 증거 뭐 인멸하는 적 없습니다. 감찰실장이나 기타 부하들에게 자체 조사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계엄에서 왜 군이 동원됐는지 과정을 직무대행으로서 당연히 감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수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뭐 조사나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검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그런 압수수색을 부당적으로 할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예, 뭐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최상목 대행님,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고 최고의 해석 기관으로서 그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까 제가 존중한다는 기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방향입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그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결정이 내면 그 따르실 거죠?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음에도 그것을 즉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권한대행의 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중앙행정기관을 흔들고 있어요. 권한대행까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쪽지와 관련해서 그 쪽지의 내용들이 이제는 그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죠. 세 가지 다 예비비 조속히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안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 비용 관련 예산 편성 이 세 가지 모두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다.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이 발언들은 이 조치와 관련해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거는 뭐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지에 있는 내용들이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것은 맞다. 그건 확실한 거죠. 네,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쪽지 그 내용의 앞에 두 가지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리고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 인사권을 행사하고 계신데 그동안 그러니까 애교부 관련 대사 임명과 관해서는 정무적인 대사 임명은 보류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대사를 임명하고
또 뭐 취소가 된다든지 그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요 어제 그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박현수 경찰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인사 내셨어요. 그렇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런데 박현수 경찰국장이 이번 내란 사건과 굉장히 긴밀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이 상층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밑에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지호, 김봉식 이 청장들에 대한 수사만 됐지만 지금 박현수 경찰국장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직후에 조지호 경찰지청장과 2번 통화하고 계엄 해제 의결후에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하고 또 23시 10분, 23시 35분경에는 직접 그 국회 봉쇄를 책임졌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2번이나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체포조를 파견하기로 돼 있었던 영등포 경찰서장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지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금 승진 발령을 대면 경찰의 기강이나 또 이 향후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알고서 승진 인사 내셨나요? 네, 제가 대행님? 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했고요. 한 말씀만 올리면은요. 그 지금 현재 치안 공백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말 연초에 인사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국정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장관들께 장관이 그 책임지고 특히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은 탄핵 돼가지고 지금 업무 정지 상태잖아요.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그래서 차관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 저는 이 군과 경찰 같은 경우는 이번 내란 사건의 가장 주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인사 같은 건 자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되면 훨씬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진동 차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지금 검찰에서 그 경찰의 체포조 관련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이 박현수 경찰국장 같은 사안 지금 들으셨죠? 예, 방금 네. 봤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수사를 해봐서 차장님이나 저나 알지만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제 검찰이 어차피 경찰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포조 부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더 넓게 그 당시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 새벽에 김용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이진동 차장과 통화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연락을 받고 통화하게 됐나요? 저는 그 수사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수사팀 누구요? 그러면? 네, 그 누구라고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수사팀에서 왜 받았습니다. 수사팀에서 그럼 차장님하고 통화를 원한다 이렇게 온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데가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못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서 설득이 제일 우선이다 했기 때문에 처음에 수사팀에서 설득이 좀 어렵다 해서 제가 직접 그러면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설득을 해보겠다 하고 설득 과정이었습니다. 예, 제가 통화했습니다.
그건 어제 그 방송사에서 보도된 거 보고 처음으로 인지했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경찰에 그 경호처장 그 영장 기각하고 이러면서 수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하고 내란에 관련돼서 비합헌 수사하고는 별개 사건이거든요. 그걸 같이 연관해서 짓는 거는 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건에서 지금 다 봤지만 사건의 내란의 수계부터 주요 종사자들이 다 비합헌을 통해서 통화한 것들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지금 그 관계자들의 진술을 위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의 기본은 통화 기록 확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 관련된 사건은 전부 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별개 사건입니다. 그걸 관련해서 연결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맥락이 있잖아, 맥락이. 자,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했지 뭘 누굴 봐주고 하는 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